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후반에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배경에 관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놓고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 언론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을 예상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 공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항상 열어두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어제 오후 4시부터 다시 평의가 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제 모든 절차가 종결되고 판결까지 이루어지기보다는 또다시 오늘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습적으로 하루 전에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 일정이기도 하고 오전에 평의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일도 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이 평의와 그리고 판결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도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이 선고 기일을 정할 때 이런 외부 일정들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기일이 지정된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선고도 출석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다른 일정보다 빨리 선고하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변론 기일이 이제 종결되고 나서 또 오후 늦은 시간에 평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형사재판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늦추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이 들고요. 결론에 도달하면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러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재판관 임기 만료 사흘 전에 선고를 진행한 전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퇴임 날 전까지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했던 재판관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퇴임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이는 수순인데 재판에 참여하고 임기 퇴임으로 어떤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상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최장 시간에 대한 평의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100일이 넘는 평의 절차를 거친 만큼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지 중반부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측면에서는 이 퇴임 전에 선고는 나올 것이다. 다만 예측과 달리 지금 1, 2주 이상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평의가 계속될 것인가, 평의가 왜 완료되지 못하는가 이 여러 가지 추측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3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이 이 11차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는데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이 모이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좀 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만장일치로 일부 소수 의견에 대한 설득과 평의 과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한 고심이 있고 이 절차적인 판단에 상대한 어떤 방대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고심하거나 결정문을 작성했을 때 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도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이 선고와 관련해서 동시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견 통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와 관련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또 각하할지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절차적 쟁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윤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쟁점인데요. 만약에 이 탄핵 소추 사유로서의 내란죄를 일부 철회하는 행위가 이 탄핵 소추와 관련한 국회 의결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결국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 사유가 가반수가 넘으면 각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변론 기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각하 사유가 지대하고 명백해서 가반수 이상의 재판관들이 이거 부적합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절차 문제가 초반에 거론됐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변론 기일이 10회 이상 진행되기는 좀 어려웠을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절차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위법하다는 게 명백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증인 조사까지 그렇게 수회 기일을 변론 기일을 했을까 이런 의문에서는 일부 절차적 문제가 주장이 되고 판단이 대상이 되고 또 일부 소수 의견이 있을 거지만 실제 헌법재판관들이 실체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유만으로 각하에 이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률 용어가 좀 낯선 분들 입장에서는 인용 아니면 기각 아니냐 싶었는데 각하 얘기도 나오니까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각하는 소송 요건이 부적법해서 실체 심리에 가지 않고 소송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이 소송은 결여됐다. 소송 요건에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실체 심리 그러니까 이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임무 위배 행위가 중대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도 각하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다만 이 각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관들의 어떤 과반수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나와야지만 각하에 대한 주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보다는 각하 의견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으면 결국은 본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실체 심리에서 기각과 인용이냐라는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요법은 소송 초기에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각하될 것이 명확한 사건은 소송 절차의 부적법으로 이제 조기에 이제 각하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실체 심리를 한 이상 각하 의견보다는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다만 일각에서는 각하 주장이 한두 명 이상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기각 인용도 한두 명 이상 있을 수 있고 그럼 결국 인용이 정족수 6명이 부족하니까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존재하긴 합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4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던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찰이 지휘에 이런 시위대가 좀 따르지 않는다면 혹시 어떤 처벌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경찰에서는 지시법에 따른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과 더군다나 이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근거를 삼아서 강제 퇴거라든가 관련된 어떤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회 목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질서 유지선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것을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국민들한테 있다라는 점이고요. 불이행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게 굉장히 모쪼록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경찰에서도 경찰 특공대도 대기시키고 가용할 인력 전부 다 대기 중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노력해야 되지만 이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질서 협조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근에는 일반 시민들, 주민들도 살고 특히 학교를 등하교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 상황인 만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서로들 협조하고 또 경찰도 만발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위가 격해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폭력, 무력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